자, 수업 시작할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한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이냐면요, 이승만 정부 시기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프린트 나눠줘야 되는구나. 아휴, 매번마다 이거 왜? 자, 프린트를 받아보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선생님이 프린트 앞에다가 무엇이라고 써놨냐면은 freedom is not free 라고 써놨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우리는 지금 상당히 자유롭고 민주화된 나라에 살고 있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선생님은 우리나라만큼 자유롭고 민주화가 잘 이루어진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비교해봐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자유롭고 민주화가 잘 된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그 자유와 민주화라는 것이 결코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유와 민주화를 억압했던 사람들과 맞서 싸운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자유와 민주화를 우리는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4.19 혁명이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룩한 민주화와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이승만 정부 시기의 역사적 흐름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해방 이후에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에 의해서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50 총선이 1948년에 있었죠. 그죠? 자, 그렇게 우리나라의 첫 번째 국회 제헌 국회가 구성이 되었고요. 거기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선출하였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첫 번째 헌법인 제헌 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을 했고요. 대통령을 어디서 뽑는다라고 규정하였나요? 국회에서 뽑는다고 했어.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간접적으로 선거하는 제도다라고 해서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간선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은 연속으로 몇 번 할 수 있다라고 제한을 두었나요? 몇 번 할 수 있다? 2번 할 수 있다. 연임이 가능하다라고 2번으로 제한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는데 1950년에 치러진 두 번째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승만에 반대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다수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었어요. 그죠? 이승만이 실시하였던 극우 반공 통치에 실망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이러한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게 되어 있는데 국회의원들 중에는 이승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 따라서 이승만은 다시 한번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어요? 낮았어요? 낮았어요. 그죠? 자, 그래서 50년 6.25 전쟁이 터졌고요. 이후에 임시 수도가 부산이었을 때 이승만은 부산에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개헌을 위한 몇 가지 정치적 사건들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배운 기억 나시나요? 네, 국회로 출근하는 국회의원들을 버스째로 헌병대로 데리고 가서 그들 가운데 개헌에 대해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구속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죠? 이후에 다시 한번 국회에다가 개헌안을 제출을 했고요. 국회의원들에게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은 일어나라 기립표결을 시켰어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 이러한 압박에 이기다 못한 국회의원들이 이승만과 자유당이 제출한 개헌안에 동의를 하게 되었으니 그렇게 이루어진 개헌이 바로 우리나라의 첫 번째 개헌 발췌 개헌이었다라는 것이고요. 헌법에서 어떤 부분을 고쳤어요? 대통령을 원래 어디서 뽑았는데? 국회에서 뽑았는데 대통령이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도록 바꾸었어요. 그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불렀나요? 대통령 직선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전쟁 중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서 이승만은 다시 한번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승만은 계속해서 대통령을 하고 싶었어요. 따라서 헌법 중에 이번에는 어느 부분을 고쳐야 돼요? 연임 가능하다. 2번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고쳐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1954년에 다시 한번 개헌안을 제출을 하였어요. 그죠? 대통령은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당시 현재 임명된 대통령에 한해서 연임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개헌안이었어요. 그죠? 쉽게 말해서 당시의 현재 대통령 이승만이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다라는 개헌안이었습니다. 그죠? 당시 국회의원은 203명이었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135.3표가 나와야 통과되는 것이었는데 0.3명이라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통과에 필요한 표는 몇 표였다? 136표였다. 그런데 몇 표가 나왔어요? 135표가 나왔어요. 그지? 그래서 처음에는 개헌안이 부결되었다라고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를 데리고 와서는 국회에서 세상에 여러분 반올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0.3 이하는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개헌에 필요한 표는 136표가 아니라 135표입니다. 라고 발표를 하고서는 개헌안을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죠? 우리는 이러한 반올림의 논리로 이루어진 개헌이다라고 해서 이 개헌을 무엇이라고 했나요? 4.4 5입 개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렇게 이승만은 헌법상 더 이상 대통령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없애버리고 1956년에 다시 한번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3대 대통령식이 오게 되면서 이승만 정부에 대한 반대의 사람들의 감정이 무척이나 강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봉암 같은 후보가 평화통일론을 들고 나왔을 때 30% 이상 득표하는 꽤나 선전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통령에는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당선이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일을 벌였나요? 조봉암을 죽였어요. 그죠? 그가 주장한 평화통일론 그리고 진보당의 평화통일론 간첩들이다라고 해서 그를 사형시키고 진보당을 해체시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그 이후에 이승만이 계속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벌였는지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이씨, 왜 깨지지? 네, 알아볼만 하죠. 자, 1960년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가 되었어요. 제4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승만이 굉장히 운이 좋았습니다. 왜 운이 좋았느냐? 보이나요?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대통령, 부통령 선거 포스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자의 칸이 비어져 있네요. 그죠?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느냐? 민주당에서는 조병옥 박사라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고 출마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원래부터 심장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등록되었다가 죽으면 안 되니까 이 사람에 대한 심장 치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려고 했거든. 그랬더니 자유당 쪽에서 그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는 대통령 후보로 등록해야 되는 기간을 앞당겨 버렸어요. 그래서 조병옥 후보는 일단 치료하기 전에 먼저 대통령 후보로 등록을 해놨었고요. 이후에 치료를 위해서 미국에 갔다가 심장병으로 사망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누구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승만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4대 대통령 선거에서 어차피 이승만은 당선될 예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문제는 이승만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 당시에 이승만 나이가 85, 85세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날에도 85이면 많은 나이인가요? 굉장히 많은 나이예요. 그죠? 1960년대 85이면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런데 대통령이 죽게 되면은 대통령의 업무를 누가 이어받아서 하게 되어 있느냐? 부통령이 이어받아서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부통령 후보로 누가 나왔어요? 지난번 3대 대선 때 부통령에 당선된 적이 있는 장면 후보가 부통령 후보로 또 출마를 했어요. 그죠? 1950년대 내내 이어졌었던 이승만의 독재와 전쟁 이후에 이어진 경제 침체 같은 것들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부통령 선거에서는 누가 당선된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장면이 당선된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자유당의 경우에는 그들이 계속해서 정권을,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부통령 후보인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켜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1960년 3월 15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을 때 자유당은 어마어마한 부정행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거를 3.15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가도 될까요? 자, 어떠한 부정선거를 저질렀느냐? 자유당은 어찌되었든 이기붕만 당선시키면 된다. 이승만과 이기붕만 당선시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전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부정선거를 저지릅니다. 첫 번째, 사할 사전투표를 해버려요. 자, 사전투표라고 하면은 오늘날의 의미와는 조금 달라요. 오늘날 사전투표는 어떤 의미냐? 대통령 선거일 날 일이 있어서 바빠서 선거를 못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원래 선거는 자기 주소 등록지에 가서 해야 되는데 몇몇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서울로 대학을 가다 보니까 선거날 자기 고향에 못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지? 이럴 때 선거일보다 앞서서 주말에 미리 사전에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오늘날의 사전투표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전투표는 그게 아닌 겁니다.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이 대략 한 60% 될 거로 예상을 한 거야. 그래서 어차피 나머지 국민들의 40%는 투표하러 안 나올 거니까 그 사람들 표를 미리 찍어 놓은 겁니다. 누구로? 이승만과 이기붕으로 미리 찍어 놓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짓이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요거를 개표할 때 같이 까는 이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아이고, 이거 자꾸 깨지냐? 그래픽이. 이봐요. 오케이. 자, 그 다음 3인조, 9인조로 공개 투표를 했어요.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좀 다르게 써있죠. 그죠? 투표한 바꿔치기 뭐라고 되어 있나? 서로 감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교과서 표현대로 가자면 공개 투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민주주의 선거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무슨 투표예요? 비밀 투표예요. 그죠? 내가 누구를 뽑았는지 남들은 모르게 해야 나의 양심과 자유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3명씩 또는 9명씩 같이 투표소에 들어가서 투표하도록 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옆에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나 자유당 사람인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죠? 당연히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자유당 후보들을 찍게 만드는 부정행위였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금권선거 누구 찍어달라고 돈이나 혹은 가치 있는 것을 뿌리는 걸 말해요. 고무신이나 막걸리 같은 거 나눠주면서 이승만, 이기붕 찍으세요 라는 걸 했고요. 협박도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심지어 투표함 바꿔치기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투표함 바꿔치기가 뭐냐? 사람들이 찍어가지고 투표함에 넣었어. 근데 그 투표함을 까는 게 아니라 요거 빼돌리고 미리 이승만, 이기붕을 찍어놓은 투표함으로 바꿔치기 한 다음에 그걸로 개표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말이 안 되는 부정선거가 3.15 부정선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일요일에 강제로 등교시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야당 후보의 유세, 연설회 같은 데 가서 학생들이 몰려가서 호응하면 야당 후보의 인기가 높아질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야당 후보의 유세나 연설회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요일에 강제 등교를 시키는 이런 일을 벌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원래 정부에서는 선거에 개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대놓고 개입을 한 거야. 그지? 게다가 일요일에 학교 가면 학생들 기분이 어때요? 수업도 없는데.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 짜증난 학생들이, 대구의 학생들이 2월 28일 날 이러한 이승만 정부의 부당한 선거 개입에 항의하면서 시위 같은 것들을 벌였고요. 이러한 학생들의 시위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아무튼 이러한 부정선거가 저질러진 결과 어떠한 선거 결과가 나왔느냐? 이승만은 100%의 지지율로 당선이 되었어요. 모든 국민이 이승만을 지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하지만 부정선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기붕의 경우에는 더 웃겼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기붕을 당선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개표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득표율이 100%가 나온 거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고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사전투표와 투표함 바꿔치기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죠? 아직 개표가 안 끝났는데도 지지율이 100%가 나왔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자유당 사람들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좀 너무했다 싶어서 결국에는 100%를 79%로 줄여서 당선을 발표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보이나요?
증거인멸해야지, 그지? 이승만, 이기붕 찍어놨던 남는 표들 싹 다 불태워버리는 이런 공무원들의 모습들이 사진에 찍혀 있고요. 타다 남은 투표함하고 투표용지들을 들여다보는 아이들의 사진이 찍혀 있는 이런 것들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가 바로 이 3.15 부정선거였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이기붕이 누구냐? 여기 있는 사람이 이기붕이고요. 이승만, 이기붕의 모습입니다. 이승만 옆에 있는 이분이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라고 이승만의 부인이에요. 이승만의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고요. 이 이기붕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박마리아 여사라고 이기붕의 부인이에요. 어쩌다가 이기붕이 이렇게 부통령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느냐? 이 이기붕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 좀 가난하게 살았는데 일제강점기에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에 유학했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박마리아 여사가 이화여대 영문과 교수였어요. 영어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영어를 잘해가지고 프란체스카 도너리 여사랑 친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 좀 일 좀 시켜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그래서 자기의 남편인 이기붕을 이승만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시키게 되면서 이승만의 측근으로 권력에 다가갔던 인물이 바로 이 이기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얼마나 권력력이 강했느냐를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 양쪽에 젊은 청년들이 한 명씩 서 있잖아요. 둘 다 이기붕의 아들입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인데요. 당시 이승만에게는 아들이 없었어. 그래서 이기붕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첫째 아들을 이승만에게 양자로 들여보냅니다. 아들이 없어서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면 남의 집에 자식을 양자로 데려오는 거, 이거는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에 어렵지 않게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양자로 데려오더라도 남의 집안의 첫째 아들, 장남을 데려오지는 않아. 왜? 그 집도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하니까. 그지? 그런데 이기붕의 경우에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자기의 첫째 아들을 이승만에게 양자로 들여보낸 겁니다. 사람들은 미쳤다 그랬어요. 미쳐가지고 권력에 미쳐서 자기 아들도 바치는 사람이라고 뒷담화를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이기붕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해가 됐나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승만과 이기붕이 대통령과 부통령에 당선되었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이 프란체스카 도너리 여사의 경우에는 그래도 꽤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원래 이 외교관 쪽에서 일을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 세워졌을 때 외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이 프란체스카 여사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선생님 초등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 그때 이제 돌아가셨다고 91년인가 92년인가 그때 돌아가셨다고 신문 기사에 난 것을 본 기억이 나네요. 자, 아무튼 이승만과 이기붕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를 치르고 대통령과 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일제 식민 지배를 30년 넘게 받았음에도 결국 그것을 극복하고 독립을 이뤄낸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죠? 이러한 부당함을 그저 보고 있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전국에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경산남도 마산, 오늘날 창원 지역에서 시위가 거세게 일어났는데 이때 경찰이 출동을 해서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쐈고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총에 맞아서 죽거나 다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3월 15일 선거 당일날 있었던 일이라서 이것을 3.15 의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가 권력인 경찰로부터 총을 맞아서 사망하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야. 그지? 자, 그런데 다음 달에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마산 앞바다에서 15살 된 김주열 군의 시체가 바다에 떠올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김주열 군의 경우에는 당시 중3에서 고1로 올라가는 나이의 학생이었어요. 마산 상업고등학교에 합격을 해서 합격자 발표를 듣기 위해서 마산에 왔던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3.15 시위에 같이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때 마산 내에서 시위가 일어났을 때 그에 동참했거나 혹은 그 옆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리고 경찰은 시위대를 쫓기 위해서 최루탄을 쐈습니다. 최루탄이 뭔가요? 가스 나오는 거죠. 그죠? 요렇게 생긴 게 퓨 날아가서 바닥에 탱탱탱 떨어져. 그럼 거기에서 가스가 나오는데 가스를 맡으면 눈물 콧물 나오면서 사람들 엄청 괴롭게 만들어서 도망가게 만드는
가스탄이 최루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경찰이 일부러 쐈는지 모르고 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최루탄이 슉 날아가서 바닥에 떨어져야 되는데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김주열 학생의 눈에 맞은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바로 최루탄이 꽂힌 상태로 학생이 사망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경찰은 뭐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 근데 우리가 쏴서 사람 죽어서 정말 미안하다. 책임자 처벌하겠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발표하고 사죄하고 뭔가 피해 보상 같은 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게 정상이잖아. 그지? 그런데 당시 경찰들 어떻게 했느냐? 학생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은 반정부 시위가 더 거세게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이 김주열 군의 시체를 돌멩이에다가 묶어가지고 마산 앞바다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닷속에서 밧줄이 풀려가지고 시신이 바다 위로 떠오른 거고 마침 바닷물의 온도가 낮아서 차가워서 시체가 썩지 않은 그대로의 상태로 바다 위에 떠오른 것이고요. 그 앞에서 낚시를 하던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언론사에 제보를 해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도무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죠? 이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서 마산의 분노한 시민들이 엄청난 규모의 시위를 일으키게 되어 마산 시내가 3일 동안 시위로 마비가 되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저항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공산주의 세력이 와서 이 시위를 조장하였다 라면서 거짓 발표를 했는데 시민들이 그럴 말을 믿을 리가 없어요. 그죠?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시위는 마산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더욱더 확대되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갈까요? 자, 4월이 됐습니다. 4월 18일 날 고려대학교의 학생들이 3.15 부정선거와 이승만 정부의 독재를 규탄하기 위해서 서울 시내에서 시위를 벌이고 학교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대학생들이 시위하는 것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승만 정부의 지시를 받은 깡패들이 학교로 돌아가는 학생들을 골목에서 습격하는 일이 1960년 4월 18일 날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깡패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쓰러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학생들과 함께 있었던 기자들에 의해서 학생들이 폭행당하고 쓰러지는 장면들이 촬영이 되었고 그것이 신문으로 보도될 수 있었던 것이죠. 깡패까지 동원해서 대학생들을 때리는 이 정부에 대한 분노가 더더욱 커지게 되면서 4월 19일 날 서울의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서 경무대, 오늘날에는 청와대고요. 그 이전에는 경무대라고 불렀는데 대통령 직무실을 향해서 대규모의 행진을 벌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19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4월 19일부터 본격적인 혁명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혁명을 4.19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 가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4.19 혁명 때 동참했던 대학들의 경우에는 특히 서울에 있는 대학들의 경우에는 4월 19일이 되면은 4.19 혁명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같은 것들을 열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들 가운데 4월 19일 날 행사에 동참하지 않는 대학교 하나 있습니다. 어딜까요? 서울대? 왜 서울대라고 생각해? 국립대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네, 여기 써 있어요. 네, 고려대 학생들의 경우에는 4월 18일 날 하루 전날 자기들끼리 따로 합니다. 왜냐면 4.18이 있었기 때문에 4.19가 있었다라고 해서 자기들만 따로 모여서 하기도 해요. 자, 아무튼 경무대를 향해서 시민들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또 경찰이 나왔고 또 총을 쐈고 또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시민들을 겁주기 위해서 전국 대도시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느냐, 사람들은 분노가 더 크게 치밀어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승만 정부에 대한 저항은 더욱더 거세졌고요. 미국도 더 이상 이 사태를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정부에게 민주화를 이룰 것을 촉구하면서 미국은 더 이상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는다 라면서 이승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4월 25일이 되면은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시국선언이란 무엇이냐? 정치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 교수를 비롯한 지식인, 종교계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정해진 장소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것을 가지고 시국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지식인 집단이 지금 우리나라는 문제가 있다라고 발표하는 걸 가지고 시국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최근에도 몇 번 있었죠. 윤석열 때도 있었고 그 이전에 박근혜 때도 있었고. 네. 아무튼 대학 교수들은 원래 연구하는 사람들이야. 본격적으로 사회적인 활동에는 잘 나서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한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그만큼 우리 사회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상당한 사회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시민들은 계속해서 대통령과 책임자가 물러날 것, 체포된 학생들을 석방시킬 것 같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직업 없는 사람들, 고등학생, 노동자 할 것 없이 전 계층의 사람들이 이 혁명에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사진 몇 개 봅시다. 여기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 발표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각 대학 교수단이라고 써 있고요. 손에 가려져 있는데 학생의 피해 보답하라라는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 밑에는 수성국민학교 초등학생들이 시위에 나선 모습이에요. 위에 플랜카드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부모 형제들에게 총부리를 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뭘 안다고 시위에 나섰을까? 아는 거 있죠. 나의 형제 부모들이 4.19 혁명에 동참했다가 경찰들이 쏜 총에 맞아서 죽거나 다쳤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4.19 혁명은 초등학생부터 대학 교수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동참했던 민주화의 움직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당시에 희생된 서울의 한성여중 2학년이었던 진영숙 학생의 편지가 실려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4.19 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이거는 당연히 부당하다, 항의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진영숙 학생 역시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거리로 나와서 시위에 동참하기로 합니다. 다만 느낌이 좀 쎄한 거예요. 내가 지금 시위에 나갔다가 무사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죽기 전에 엄마 얼굴 마주박을 한번 봐야지 해서 집에 왔는데 엄마가 시장에서 일하시느라고 집에 안 계신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편지를 남긴 거예요. 나는 시위에 나갈 겁니다. 나랑 친구들 모두 우리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쳐야 된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아직 어려가지고 철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될 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혹시 죽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라는 내용의 편지를 남긴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남기고 시위에 나갔다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사망했던 사람이 바로 이 진영숙 학생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중학교 2학년들보다 당시의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꽤나 성숙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은 대학생들도 이런 생각을 할런지는 잘 모르겠네, 그지? 아니면 반대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이승만 정부의 문제는 중학생들조차도 목숨 걸고 시위에 나서게 만들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 그지? 넘어갈까요? 네, 안타까운 일이었네요. 자, 결국 이승만은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나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오랫동안 독립운동을 해왔던 미국의 하와이로 망명을 떠나게 되면서 이승만 정부는 끝이 나게 되었던 것이고요. 이 기붕의 경우에는 그의 첫째가 둘째가 아무튼 아들이 권총을 가지고 와서 일가족을 다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했다라고 해요. 일가족이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승만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된 것, 이게 바로 4.19 혁명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에요. 학생과 시민들이 수많은 희생을 치러냄에도 불구하고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첫 발, 그게 바로 4.19 혁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가진 나라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뒤에 또 다른 독재자들이 나타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정치인들이 나타나도 시민들이 늘 나서서 민주화를 결국에는 이뤄내고야만은 이러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넘어갈까요? 네. 자, 그렇게 이승만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이 되었어요. 자, 과도 정부란 무엇이냐?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기 전까지 임시로 세워진 정부를 가지고 과도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통령이 물러났기 때문에 부통령이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되지만 부통령도 권총 자살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순번인 외무부 장관이었던 허정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어서 과도 정부
정부를 이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허정 과도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허정, 과도 정부에서는 3.15 선거는 부정선거였다. 무효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었던 것이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를 바꾸기 위한 개헌, 3차 개헌을 단행합니다. 권력을 분산시키는 형태로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국회를 둘로 나눕니다. 법을 만들자라고 제안하는 하원인 민의원과 법을 통과시킬 것을 결정하는 상원으로 참의원 둘로 국회를 나누었어요. 국회가 두 개 있는 제도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양원제 국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양원제 국회. 뿅. 이씨. 네. 네, 양원제 국회이고요. 자, 그리고 정부 구성을 내각 책임제로 하기로 합니다. 내각 책임제란 무엇이냐?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정부, 행정부를 이끌어갈 총리, 장관 등을 뽑는 제도를 가지고 내각 책임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영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 내각 책임제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대통령은 하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다만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정부를 구성하고 이끌어 나가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제도이냐? 총리에게 있는 제도가 내각 책임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권력을 분산시키는 형태의 개헌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영국이나 일본은 대통령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 왜 없지? 나라를 대표할 사람이 있잖아. 누구? 영국에도 왕이 있고 일본에도 천황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내각 책임제는 공화국이 아니어도 채택할 수 있는 선거제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나요? 네. 반대로 왕이 없는 나라들은 내각 책임제라 할지라도 국가를 대표할 대통령을 상징적으로 선출하기도 합니다. 그런 게 시행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넘어갈까요? 네. 자, 그래서 새로운 헌법에 따라 새로운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고요. 그 결과 민주당,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전체 233명의 국회의원을 뽑을 때 172명이 민주당에서 당선이 되어 자유당 의원 2명 정도밖에 뽑히지 않을 정도로 절대 많은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국회에서 대통령으로 윤보선, 국무총리로 장면을 선출하게 되는데 내각 책임제는 정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다? 대통령, 총리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된 정부를 가지고 장면 정부 또는 장면 내각 책임제 정부라고 해서 장면 내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새로운 헌법에 따른 새로운 대한민국 시작됐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와 구분해서 제2공화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이렇게 장면 정부가 4.19 혁명의 결과 구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장면 내각에서는요, 3.15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4차 개헌을 통해서 3.15 부정사범, 3.15 부정선거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하고요. 부정축제자, 이승만 정부 시기에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을 쌓았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나중에 법을 만들어서 처벌하는 사례잖아요.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소급 입법이라고 합니다. 자, 원래 법에는 이런 거 들어봤나요? 죄형 법정주의라고? 뭐냐면은 원래 어떤 행동이 죄가 되려면은 그 이전에 이거는 죄야 라고 법에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미리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나중에 그 법을 만든다고 해도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죄형 법정주의고 헌법의 원칙 가운데 하나인데 때로는 예외적으로 법이 없었던 때의 일을 처벌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게 소급 입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나아가서 정치, 사회,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요. 경제 발전 등을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국정 과제 등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나아가서 지방자치제를 시행을 하기도 해요. 자, 지방자치제란 무엇이냐? 시장 같은 사람을 시민들이 뽑는 거를 지방자치제라고 해. 오늘날 오산시장, 오산 시민들이 투표해서 뽑잖아요. 하지만 그 이전에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했었거든. 그거를 이제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지방자치제를 시행함으로써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을 견제하고 약화하고 분산시킬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지방자치제는 실제로는 1990년대에 가서야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 아름아름 자기 아는 사람들 뽑아왔어요.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 공개채용제도 실시했고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 같은 것들을 마련하고요. 도로와 교량 건설 같은 것들을 통해서 6.25 전쟁의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국토 건설 사업 같은 것들이 장면 내각에 의해서 추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한편 시민사회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보였느냐? 이승만 정부의 오랫동안 이어졌던 극우 반공통치에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억눌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게 됨에 따라 시민들은 민주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요구를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학교에서는요, 학도호국단의 폐지나 학원 민주화를 요구해요. 학도호국단, 나라를 지킨다라는 명분하에 중고등학생을 군사조직으로 가입을 시켜서 군대식 훈련을 시켰던 게 학도호국단이거든요. 이런 거 없애달라라는 요구가 나왔고요.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는 학원 민주화에 대한 요구 같은 것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교사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면서 교원 노조를 만들자라는 주장 같은 것들이 나왔었고요. 이승만 정부 시기에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졌었던 민간인 학살들, 거창 양민 학살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극우 반공통치에 억눌려 있었지만은 이제는 이런 거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밝혀라라는 진상조사 같은 것들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혁신 세력과 일부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반도 영세 중립화나 남북 협상에 따른 통일 등 다양한 통일 방안을 제시하기도 해요. 이승만 정부 시기에 평화롭게 통일하자라고 주장했다가 사람들이 사형당하는 막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 하지만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게 되면서 평화롭게 남북의 관계를 풀어나가자, 남북을 평화롭게 통일하자 같은 이러한 평화 통일에 대한 주장들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남북 학생회담을 갖자라는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네 땅인데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냐 이런 플랜카드를 들고 시민들이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을 이룰 것을 요구하는 집단적인 움직임 같은 것들이 민주화된 사회에서 터져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문제는 장면 내각이 이러한 시민들의 민주화와 평화통일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실현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정부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3.15 부정선과 이승만 정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강하게 처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느냐? 민주당은 4.19 혁명 덕분에 정권을 잡게 되었지만 과연 이 사람들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민주당. 오늘날의 민주당이랑 다른 민주당이에요. 1955년 이승만이 영원히 대통령을 할 수 있는 4.4 5.입 개헌 당시에 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정당이 민주당이었습니다. 과거 지주 자본가들이 많이 모여있는 한민당 출신의 사람들과 북한에서 내려온 관료, 미국 유학파 같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정당이 민주당이었거든요. 따라서 이승만의 장기 집권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것만 자유당이랑 달랐지 이 민주당을 구성하는 사람들 역시 극우적이었고 일부 친일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국민들의 개혁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일 의지도 없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능력도 딱히 없는 정당이 이 민주당이었던 겁니다. 오히려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 대통령파와 총리파로 나뉘어서 지들끼리 싸우느라고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고요. 국민들이 오랫동안 바래왔던 친일파 청산 문제라든지 제수 4.3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같은 것들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장면 정권의 이러한 혼란과 무능한 모습이 이어지게 되자 박정희 같은 군인들이 정치인들 정치 제대로 못한다. 우리 군인들이 나라를 바로잡겠다. 라면서 5.16 군사정변, 군사 쿠데타 같은 것들을 일으키게 만드는 명분 같은 것들을 주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장면 내각의 경우에는 만들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군사 쿠데타로 몰락을 하게 되고 박정희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충 이해가 됐나요? 자,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4.19 혁명의 의미를 잘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지금 혼란과 무능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원래 민주주의란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여러분들 반티 정할 때 어땠어요? 담임 선생님 반티 정해주셨나요? 아니었지, 그지? 우리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막 의견 여러 개 나와가지고 막 너희들끼리 막 싸우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그죠? 독재는 정말 간단해. 이거 하자, 이거 해! 라고 하면 얼마나 쉽고 빠르게 결정이 돼. 하지만 민주주의는 원래 서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충돌하다 보니까 혼란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장면 정권의 경우에도 비록 뭐 아주 훌륭한 정권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 혼란은 어차피 우리가 한 번쯤 거쳐야 될 과정이 아니었을까 하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정리 좀 되셨나요? 네, 우리 이렇게 해서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장면 내각이 수립되는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한국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